자, 그러면 이제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는 아니고 저 혼자 떠들겠지만,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장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학 논술이 어떤 장르인가. 자, 보세요. 논술이죠. 논술이에요. 이게 논리죠. 그리고 술은 기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쓴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쓴다는 게 논술인데, 논리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논술이 어떤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득하는 글.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교육학 논술은 설득하는 장르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글이냐? 교육학 논술은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득하는 글의 특성을 알면, 그 특성을 피하면 교육학 논술을 잘 쓰실 수 있는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설득하는 글이려면 일단 뭐가 되어 있어야 설득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설득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글이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장이 필요해요. 주장. 그런데 교육학 논술은 설득하는 글이 아니에요. 주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은 논리적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문이라고 그랬어요. 설명문.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만 하면 되는 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여러분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자가 아니고 학위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학사, 그리고 일부 이제 교육대학원 나오신 분들, 석사이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학계에서 다 수용할 만큼 학계가 이렇게 굉장히 그다지 많은 의견들이 없다거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인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주장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는 그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설득을 할 필요가 없이 설명만 하면 되는 글인데, 이 설명만 하면 되는 글인데 생각을 해보면 쉬워야 되는데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잘 못 쓰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급해서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6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60분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페이지에 두 페이지가 주어지거든요. 답안 작성지가 두 페이지 주어지는데, 한 페이지에 32줄인가 33줄인가 이래요. 그러면 한 64줄에서 66줄 정도를 쓰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문제를 받으면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펜을 들고 글씨를 쓰는 순간부터 계산을 했을 때 문제 분석을 굉장히 빨리 끝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5분 정도 이제 시간이 있을 거고요. 문제 분석이 이제 좀 더 걸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독해 속도라든가 읽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좀 남들과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촉박하세요. 그런데 그 촉박한 시간 내에 64에서 66줄, 64줄에서 66줄을 끝까지 다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내가 아는 거를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급한 거에는 아는 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것이 잘 없는데 써야 되면은 이게 마음이 급하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아는 것이 부족한 거에는 어떤 개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르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개념의 확실한 정의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간단한 문장으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거를
A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다시 말해 즉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굉장히 루프를 돌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장을 써보신 기억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일단은 아는 것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모르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몸에 익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창의성 교육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의, 인재, 융합형 교육.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아는 게 있어야, 한마디로 재료가 있어야 뭔가를 만드는데 그냥 창의성 이렇게 하면 교육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그 재료, 아는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구조화는 되신 분들이죠. 구조화는 오케이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 그분들은 인출이 문제예요. 인출 과정. 인출이 문제인데 인출이 어떤 인출이 문제냐 하면은요. 인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교육심리학 공부를 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출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인출에 인출 단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인출 단서가 없는 경우, 뭐 리트리버럴 큐라고 하죠. 리트리버럴 큐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인출 단서가 있는 경우에 사람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는 그런 인출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용어의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이론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핵심 개념이라든가 키워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출 단서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인출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인출이 되는 분들은 요 구조화 단계는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느 게 문제냐? 바로 어떻게 그러한 내가 쓸 거리, 내가 쓸 재료들을 어떤 순서로 어느 위치에 위치를 시켜야 되느냐. 한마디로 구성 문제죠. 구성 문제가 이제 구성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글을 쓸 때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일단은 일반론을 얘기를 해봅시다.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글을 쓸 때는 여러분이 뭐에 대해 쓰겠다. 이게 뭐예요? 주제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쓰겠다. 이게 뭐예요? 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주제와 글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말했던 이거죠. 구성. 글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순서로 놓을 것인가. 한마디로 글감의 배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문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인데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라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면 논술이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똑같은 양식이라고 합시다. 그냥 똑같은 양식이라고 좀 굉장히 러프한 얘기지만 같은 양식의 글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본 경험이 이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논문이에요. 논문.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좀 대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많이 노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100편 정도는 읽으세요. 못해도. 뭐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 중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는 300편 정도까지도 읽는 거 봤어요. 굉장한 양이죠. 대학교 학부생인데 300편 읽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인데 지금 이제 노량진에서 공무원 영어 이런 거 강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 논문이래. 논문이 그
축소된 버전이 바로 교육학 논술이에요. 교육학 논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예시가 논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글감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주제가 필요하다 그랬고 글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논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논문을 봤을 때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자, 약간 뒤로 지우고 넘어가 여기를 봅시다. 자, 논문이 타이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 표지를 넘기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위에 타이틀이 나오죠. 무엇에 대한 연구, 이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틀 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 네모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예요?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샘플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초록이라는 거예요. 초록. 앱스트랙트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초록 부분이 이 주제와 글감. 이 논문은 연구를 한 어떤 보고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은 보고서죠.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보고예요. 그거를 공공에 알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공에 알리고자 쓰는 것이 논문이에요. 그러니 이 초록이 인트로덕션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여기 뭐 서론, 뭐 서문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그 어떤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논술에서는. 그런데 이게 초록이 우리 논술에서 서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록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면 우리가 서론 구성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일단 가만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연구 주제가 들어가고요. 연구 목적. 그리고 이건 옵셔널이긴 한데 연구 목적과 연구 주제 말고 연구 방법론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학 논술은 논문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실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논문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인데, 교육학 논술은 주장하는 글이 아니래매요. 설득하는 글이 아니래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장이 논문의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한 0.1%? 그 전체 길이에 0.1%나 한 0.5% 진짜 많으면, 제가 보기에는 1%는 절대 안 되고요. 한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선행 연구의 어떤 검증된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학 논술이 논문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방법론이 요 초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교육학 논술에 적용을 해볼까요? 연구 주제는 논술의 주제죠. 논술의 주제입니다. 연구 목적은 뭐 여기 교육학 논술은 이게 약간 논문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요거에 합쳐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목적과 주제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글감이 들어가죠. 주제가 사실은 주제 의식을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겠다라는 것도 이 주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논술의 주제와 글감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목적은 논술의 그 주제와 어떻게 보면 합쳐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법론 문제가 나오는데요. 방법론은 사실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이러면은 방법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방법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도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는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옵션이다. 이것도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논술의 주제와 논술의 글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화면을 지우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사회학 논문을 하나 사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뭐 나온다고 했었죠?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록에 들어가 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확산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탐색적 사례 연구를 한대요. 이거는 방법론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시민들이 어떤 의견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정책 의제로 어떤 의제가 없어졌다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그것이 정책 의제로 설정이 다시 되는 그런 과정. 이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터넷이 어떤 정책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겠어요? 인터넷이라는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어떤 정책 결정 아젠다의 형성 과정, 이게 이제 주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 말고 다른 예시도 갖고 왔습니다. 요거도 이제 행정학 논문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연구 목적이라고 나오네요. 목적이 나오고 신공공관리론을 조직론적 시각에서 명확하게 이해, 이게 이제 연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료제론과 비교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방법론도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겠죠. 사실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는 연구 모형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교육학 논술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베이그한 얘기들도 그냥 연구 방법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법인 거죠.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쓰겠다 이렇게 한 거를 그냥 연구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초록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논문의 초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예시 하나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팀제가 이제 나와요. 팀제. 그리고 어떤 성과의 변동을 중심으로 팀제를 도입했던 전이랑 후랑 어떤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겠다라는 거죠. 팀제 전후 단절적으로 비교하는 방식. 요거를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했고 비교하는 방식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결제와 보고 과정을 중심으로 실행적 측면의 조직 루틴, 명시적 측면의 조직 루틴 이걸 분석을 하겠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시를 이제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초록에는 한마디로 연구 주제,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하는 어떤 대상,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우리 서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제와 글감 방법론 이게 이제 우리 논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 기본적인 교육학 논술의 그 어떤 서술하는 그 큰 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아마 열의 한 9분 정도는 서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문제를 풀잖아요. 20점짜리 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작은 문제 4가지 정도, 4개 정도가 들어있죠. 하지만 일단은 문제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문제 4개가 큰 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으니 그 작은 문제 4개가 서로 뭔가 연관성이 있을 텐데 그 연관성을 찾아야 서론에서 글의 주제를 얘기를 할 텐데 그거 찾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동떨어져 있는 이론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누구나 다. 막 머리가 뻐개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 어려운 건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교육학 논술은 주제를 줘요. 글감도 줘요. 문제에서.
문제에서 줍니다. 진짜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주제랑 글감을 문제에서 다 주기 때문에 이 주제와 글감 사이의 관계 이것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감 간의 관계 이거 아주 핵심이다. 이 주제와 글감 간의 관계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왠지 그럴싸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그런가 의심이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저놈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2021년 가장 최근 기출문제죠. 자, 여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랑 글감을 문제에서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죠. 자, 봅시다. 여기 쭉 읽다 보면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줬네요. 주제를 줬어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가 네 개 작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주제를 찾지 않아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주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감을 찾아볼까요? 자, 글감 여기 나오네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수업설계, 학교의 의사결정. 자, 1번, 2번, 3번, 4번. 예, 글감도 줬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제랑 글감을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제랑 글감을 줬으니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요? 주제랑 이 글감 간의 관계만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시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공식같이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서론에서는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베이그하고 넓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브로드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학적으로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좀 문제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이제 써먹을 때가 이런 거는 어디서 써먹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 약간 미시적인 거지만 그때 꿀팁 같은 것들을 제가 문장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은 봤죠? 그럼 2021년은 봤는데 다른 해에도 그럴까요? 다른 해도 그렇습니다. 2020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 또 주제를 주네요. 토익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글감을 찾아봐야 되겠죠. 글감이 여기 어디 나올까요? 여기 나오네요.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변화.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부분은 뭐다? 요 토익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이 관계만 써주시면 된다. 2019년 볼까요? 2019년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글감을 찾아봐야겠네요. 글감 여기 나오네요. 1번 학습자에 대한 이해, 2번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3번 평가 도구의 제작, 4번 교사의 지도성. 그러면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요 주제랑 요 글감이랑 관계성, 그 관계만 써주시면 돼요. 자, 제가 19년까지 봤죠. 2018년, 17년, 16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주제로 나왔죠. 여기는 친절하게 번호도 붙여줬어요. 그렇죠? 글감 여기 4개 나오네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이 관계를 쓰시면 된다. 그 밑에 거 2017년 여기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렇죠? 2016년도 주제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글감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단역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이죠. 교육과정 및 평가형 그럼 1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5년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로 나오죠. 여기도 주제로 나옵니다.
어디 있나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워크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거죠. 2014년 여기도 2014년이 거의 유일하게 이 주제로라는 그 어떤 명확한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문제들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성찰 일지의 일부, 그러니까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적응 행동, 그죠? 부적응의 성적으로 인한 부적응이 있고요. 그냥 그 교우 관계라든가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부적응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응 얘기가 나오면 상담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보시면 상담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수업 효과성 이거는 성적으로 인한 어떤 부적응 이런 것들이 수업 효과성이니까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찰일지를 바탕으로 성찰일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상담자로서의 어떤 교사, 상담자로서의 그 교사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거죠.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 그잖아요. 이걸 두 가지 쓰고 학습 동기 유발 이것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 2015년 이후 문제들만큼 굉장히 뭐 잘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2015년 상반기 이후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무엇을 주제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쓰라고 글감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고려 2015년, 2014년 상반기, 2014년 요 세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은 무엇을 주제로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 제가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다시 한번 그렇죠. 주제랑 글감 간의 관계만 쓰시면 된다. 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쓰는 걸로 뭐가 끝난다? 서론이 끝난다. 그 이제 본론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론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본론은 제가 아까 문제를 제 주제로 하면서 글감만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에 번호를 붙였죠. 그런데 제가 그 번호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이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 바로 그 문제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갖고 오는 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2021년, 그러니까 제일 최근 예시죠. 이제 안 좋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예시입니다. 좋은 예시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교육과정의 운영 관점 이런 걸 보셨어요. 밑줄을 긋습니다. 슈나이더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줄을 쳐요. 그리고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내가 뭘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좀 좋은 예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충실도 관점이냐, 뭐 충실도 관점이냐, 아니면 뭐 형성 관점이냐, 아니면 뭐 절충 관점이냐, 뭐 이런 거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의 운영 방안, 그렇죠? 운영 방안 세 가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존 관점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줬죠. 여기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도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름, 여기도 이름. 그렇죠? 명칭 쓰셔도 되죠. 기존 관점의 이름, 요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써야 되는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줄이 많이 없어서요. 뭔가 표시가 잡다하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확확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의식 중으로 줄을 굉장히 많이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험자들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분석하는 게 먼저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답을 쓰셔야 되는데 뭐를 골라야 되는지 뭐를 써야 되는지 눈에 획 한 번에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문제만 계속 읽는 거예요.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3번, 4번, 5번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표기하면 뭘 써야 되는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뭘 써야 되는지 요구사항의 검토가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쓰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틀. 자, 잘 보십시오. 명칭 얘기, 이름 얘기 나왔죠? 명칭이에요.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관점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기존 관점 이름이 기존 관점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다라고 짧게 설명을 준다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주는 거예요. 짧은 정의. 그래서 명칭, 정의 또는 의의 이런 거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설명. 이런 순서로 본문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순서라고요? 명칭 다음에 정의 또는 의의, 그 다음에 설명.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서론 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죠. 주제를 주었잖아요. 글감도 주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우리가 창작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요? 그 주제와 글감 간의 관계. 그거는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을 본론까지 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론에 그 주제를 썼으면 거기 놔두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론에서 또다시 리피트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리바이벌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칭, 그 다음에 의의, 그 다음에 설명. 주제는 서론에 이미 썼으니까 더 이상 본론에서 언급하지 말고, 본론에는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1번, 2번, 여기 3번, 요거 3개랑 요거 관점 이름 2가지. 그죠? 기존 관점에 대한 이름,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총 5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제가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관점에 대한 이름을 쓰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 관점은 충실도 관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쓰라고요? 의의나 정의를 제시하라 그랬죠. 자, 의의를 제시해 봅시다. 충실도 관점은 학교 외부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실행하였는가를 중요시하는 기술공학적 관점이다. 굉장히 깔끔하게 짧게 어떤 의의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만 쓰면 끝나나요? 아니죠. 사실 그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대해서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뒤에 후반부에 그걸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김 교사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생성 관점이다. 아니면 뭐 형성 관점이다. 이렇게 명칭을 제시를 했으면 의의를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생성 관점은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서 가장 강조하는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생성하는 교육 경험으로 정의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충실도 관점의 이름, 생성 관점의 이름, 그 다음에 충실도 관점의 의의나 정의, 생성 관점의 의의 정의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설명을 쓰라고 그랬어요. 설명 제시.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충실도 관점에 따를 때 이게 기존 관점이죠.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장점 하나 여기 있고요. 단점 하나 있어요. 뭐 장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선 학교에 배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보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교사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교사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일단 교과서 내용 자체는 좋은 거예요. 교과 내용 자체는 좋다고.
그러면 교사 수준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을 학습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충실도 관점이라는 거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단점도 있죠. 이게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이게 중앙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일선 학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지역사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별화 교육이 어떻다고요?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개별화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단점이 되죠.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 이게 설명 두 가지를 썼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썼어요? 이 1번 문제의 전반부까지 쓰신 거예요. 전반부. 근데 이 전반부가 충실도 관점에 이름 쓰고 의의 쓰고 그 다음에 그 설명, 장점, 단점 하나씩 쓰라 그랬던 게 전반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는 지금 제가 슬라이드 하나에 넣느라고 여기다 넣었지만 이게 후반부 문제란 말이에요.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이 뭔지 설명을 하고 그거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쓰라 그랬어요. 그쵸? 그게 후반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부를 이렇게 쓰고 후반부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후반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후반부로 넘어갈 때 이 표현을 쓰셔야 돼요. 생성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왜냐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일단 명칭을 쓰셨을 거예요. 생성 관점. 그리고 의의를 쓰셨어요. 의의나 뭐 정의나 이런 걸 쓰셨어요. 그 다음에 뭐 쓰라고요? 설명이죠. 설명인데 설명이 바로 요거예요. 요 이하. 근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부터 병렬적으로 여러 개가 연달아 나올 텐데 이제부터 그것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평가하시는, 그러니까 그 점수 매기는 분들이 이제부터 여기부터 이제 그것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마커예요. 마커. 비컨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몇 개가 연속됩니다. 이게 그 신호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창조적 운영과정, 교육과정 운영,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건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이게 없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육과정의 형성에 참여하고, 제가 문장 고치다가 막 잘못 썼네요. 자, 이거 없애고 여기부터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방안 1, 그리고 여기 적용 방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 방안 1번, 2번 이거는 사실 같은 수준 얘기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 봐라, 두 개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렬적인 어떤 수준의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뭐를 쓰라고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평가하시는 분이 몇 개나 되는 이제 답안을 읽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백 개 되는 그 답안을 읽으시겠죠. 세 분이 평가를 하잖아요. 세 분이 평가한 거를 평균내서 점수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글을 갖춰서 핸드폰도 뺏긴 채 읽으셔야 돼요. 돈을 뭐 준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짜증이 나죠. 물론 그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채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짜증이 난다고 점수를 막 줬다가 이 사람 떨어지면 이 사람 1년 더 해야 돼요. 아니면 임용 포기하고 뭐 다른 거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신 분들이 평가를 하러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 마음은 수험생이 안다고, 그분들도 옛날에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셨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열심히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쪽에서 열심히 평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이쪽에서도 편하게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마커들을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서로 오고 가는 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런 마커들 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본론의 이제 방안, 어떤 현실에서의 적용 방안 1번, 현실에서의 적용 방안 2번, 이거를 다 쓰셨으면 뭐가 끝나느냐? 본론이 끝납니다. 본론이 끝났으니 우리는 이제 대망의 결론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요약이에요, 기본적으로. 결론에서는 새로운 논의를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마무리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약인데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약을 제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여기 나오죠? 본론의 요약이 먼저, 서론의 요약이 나중.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본론의 요약이 먼저 옵니다. 글이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글자에 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앞에 여기가 바로 본론의 요약이 되고요. 여기 마지막 이게 서론의 요약이 됩니다. 왜 서론의 요약이 마지막으로 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서론에 썼어요? 주제, 그죠? 주제, 뭐 글감. 이게 뭐 사실은 뭐 대상인데요. 이게 적절하게 그냥 짬뽕이 돼 있는 거가 이제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쭉 글을 썼어요. 글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어떤 작문, 우리나라에서의 글쓰기의 어떤 문화적 특성에 적합하단 말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결언이 필요해요. 맺은 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맺은 말. 근데 맺은 말을 여러분이 멋있게 만들려면 뭘 갖다 써야 되느냐? 서론에 나왔던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의 요약, 이 앞에 뭐 나왔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론을 요약해서 그 다음에 맨 아래 갖다 붙여줌으로써 글을 마무리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제 개략적으로 느낌만으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렸지만 그게 본인이 직접 써보면서 공식에 맞춰서, 공식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 교육학 논술 요거를 가르치시면서 교육학 논술 쓰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글을 쓰는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공식이.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글 쓰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어떤 글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문책들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설명문의 그런 틀이라고 주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해서 이제 장문 지도를 할 일이 있어서 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문을 지도하는 여러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문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미시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시 구조가 뭐냐? 거시 구조는 이제 글의 문단들 간의 구성 뭐 이런 거죠. 문단 안의 구성 뭐 이런 거였죠. 미시 구조는 문장 안의 구조입니다. 문장 안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가 뭐냐면 문장을 짧게 쓰라라는 얘기예요. 문장을 짧게. 문장을 짧게 써라, 뭐 호흡을 짧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어떤 명확한 그런 명확한 설명을 안 해주고 문장 그냥 단순히 짧게 쓰네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문장이 아무리 짧게 쓰려고 그래도 안 짧아지는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는 B다. 지금 이게 몇 글자예요? A는 B다. 그러니까 이게 네 글자죠. A는 B 다 네 글자죠. 근데 사실 A가 이게 문자니까요. 이게 수학에서 문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지수. 이게 100글자짜리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B도 100글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A는 B다. 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202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글자 이거 더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없어요.
근데 이거 긴 문장이라고 해요? 이거 짧은 문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문장의 그 짧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짧다라는 거는요, 문장의 물리적 길이가 짧다는 얘기도 물론 포함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문장 내부에 있는 구조가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근데 문장의 구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주어도 있고요, 뭐 서술어도 있고요, 뭐 관형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품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문장인데 그 핵심 구조가 바로 주어, 우리나라 문장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술어예요. 주어. 이게 뭐 서술어인데 서자를 빼고 이제 술어로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주어와 술어 이게 워낙에 그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주술구조라고 합니다. 주술구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곁다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 짧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주술구조의 개수가 적다, 이게 바로 짧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A는 B다, 이게 다 100글자짜리 단어라고 아까 가정을 했죠. A는 B다, A가 100글자, B는 100글자, 는 다 2글자 해가지고 총 202글자. 하지만 A는 B다라는 구조, 문장 안에 구조는 주어 A죠, 술어 B네요. 그럼 주술 구조가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B다, 이게 글자가 아무리 길어도 이건 짧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한 문장 내에 들어가는 주술 구조의 주술 호응 구조죠. 이 주술 호응 구조의 개수는 맥스 2입니다. 맥스 2. 3개 안 돼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술 구조가 적은 문장이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이 글을 못 쓰는 이유 중에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 제가 완전 초반에 해드린 적 있죠. 마음이 급한 분들이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이 끝나야 되는 시점에서 마침표를 못 찍어요. 이 사람이 마침표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처리를 다 할 수가 없나 봐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안 찍고 그냥 문장이 쭉 길어져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이런 센텐스들, 이런 문장들을 바로 런원 센텐스라고 해요. 런원 센텐스. 줄줄 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런원 센텐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피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마침표를 끊어줍시다. 좀 더 쓰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문장 안에 뭔가 내용을 우겨 넣어서 문장 안에 그 많은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용을 빨리 쓰고 끝내버리고 싶겠지만 조금 귀찮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표현 같은 거,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쓰면은요, 처음에 써보시면 굉장히 이게 쓸데없고 불필요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쓰면서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음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게 쓰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읽는 분들도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서수사를 활용하십시오.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 같이 이렇게 어떤 순서를 나타내주는 그 어떤 그 품사들을, 그런 단어들을 서수사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순서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수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오고 가는 우리 같은 수검자와 우리의 답안을 읽어주시는 그 평가자 분들 사이에 오고 가는 정,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시는 경우와 안 써주시는 경우가 그 평가자들이 답안을 읽을 때 그 피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로 굉장하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가 어디 나오나, 두 번째 거가 어디 나오나, 세 번째 거가 어디 나오나 정말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거기다 심지어 과목에 따라서는 이런 과목도 있어요. 채점 기준에 한 번 이상 읽지 마라. 한 번 이상 읽으면 안 되겠네. 2번 이상 읽지 마라.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외국어 과목들 그런 경우 많아요. 한 번 읽어서 해석이 안 되면 비문이니까 2번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라면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한 번 읽었는데 눈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점수 안 줘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활용을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말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첫째, 둘째, 셋째를 언제부터 봤냐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이것만큼 파워가 있는 마커가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마커를 두고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 이런 거 써요? 안 쓰는 것보다야 낫죠. 안 쓰는 것보다는 뭐 100만 배는 낫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이 엄청나게 강력한 핵폭탄 같은 이 마커를 두고 왜 이런 거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글을 아주 멋지고 미려한 그런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 교육학 논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합격이에요. 여러분 뭐 교육학 논술 뭐 이쁘게 쓰면은 누가 뭐 칭찬해줘요? 칭찬 안 해줘요. 그냥 합격하는 게 여러분의 지상 과제입니다. 뭐 그게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수험생인 이상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하다? 상관없어요. 유치하긴 뭐가 유치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데? 그만큼 강력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쓰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논문에도 잔뜩 나옵니다. 논문이 유치한 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쓰시라. 먼저, 마지막으로, 뭐 다음으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육학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교육학 논술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주제, 글감, 뭐 옵션으로 혹시 요구한다면 연구 방법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되는 이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쓰시는 게 서론에 요구되는데 글의 주제 그리고 글감 준다 안 준다? 준다. 어디에서? 문제에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다? 그 주제와 글감 간의 관계. 이것만 쓰시면 된다. 여러분이 창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본론. 본론을 시작을 하셔서 본론 내용을 쓰는데 표시를 어떻게 해라? 정말로 써야 되는 부분만 최소화해서 마킹을 해서 그 요구되는 포인트를 그 문제에다 표시를 해라.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을 쓰면 되는데 본론을 쓸 때 서론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여러분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글을 쓰셨던 주제 의식을 갖고 온다, 갖고 오지 않는다, 갖고 오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서론에게 맡겨두시고 본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만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자꾸 서론 내용을 본론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더 잘 쓰고 싶으셔가지고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저랑 같이 글을 쓰시면서 첨삭을 받으시면서 약간씩 교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본론을 그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요. 본론을 쓸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 명칭, 요구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요. 이론의 이름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핵심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요. 명칭이에요, 명칭. 그 다음에 그 이론의 명칭, 그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의나 정의를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설명이 온다. 명칭, 의, 설명. 이거 3단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본론이 끝납니다. 그거 4번 반복하시면 본론이 끝나요. 자, 그럼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은 기본적으로 뭐다? 요약이다. 그런데 어떤 순서로 요약을 제시해야 된다? 먼저 뭐의 요약? 본론의 요약. 그리고 다음에 서론의 요약. 왜 그 순서냐? 서론에서 여러분이 제시하셨던 글의 주제가 우리 글의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맺은 말이 된다. 그래서
서론의 요약이 가장 마지막에 온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시적인 구조를 다 끝내고 미시적인 구조는 문장의 길이를 줄여라. 글의 호흡을 짧게 해라.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주술 호응 구조의 개수를 줄여라. 주술 호응 구조의 개수 최대 몇 개? 2개. 아시겠어요? 2개입니다. 2개. 잘 쓰시는 분들은 원래 쓰시던 대로 쓰시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글의 구조는 간단한 게 좋습니다. 간단한 게 좋아요. 무리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죠. 맥스 2개입니다.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주술 호응 구조.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서수사가 중요하다. 첫째, 둘째, 셋째를 써라.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쓰지 마십시오. 절대 쓰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쓰셔야 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옵션은 첫째, 둘째, 셋째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오늘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어떤 미세먼지 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기출 나중에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강 해설 강의죠. 1강 해설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